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숙박시설 경매물건을 건립원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342.9제곱미터로 실평수는 40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4459.5제곱미터로 1349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123억 6,600, 83,220원입니다. 현재 오차가 유찰돼서 51%인 63억 3,143만 5,200원입니다. 오차 입찰기일은 2025년 4월 2일 오늘인데 오늘 날짜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은 2025년 1월 22일에도 변경이 형성됐었는데 오늘 2025년 4월 2일에도 변경이 됐습니다. 자, 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건립원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은 자, 토지가 지금 감정가가 한 4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건물이 보면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120억 되는 그런 경매물건인데, 자, 이런 경매물건을 건립원수가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은 지금 감정가는 12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괄 매각되고 있고, 또 임차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회사가 점포 토지하고 건물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워터플레이. 자, 사업자 등록일은 2023년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점포 전부를 또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 워터플레이 드 테라스 지점 이래가지고 2023년 4월 17일 똑같은 회사네요. 보니까 자회사나 이렇게 되겠죠. 이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일도 내나 2023년 4월 17일 이랬습니다. 보증금이 지금 보니까 자, 이 지금 주식에서 워터플레이도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1,320만원입니다. 또 보면은 아래 있는 회사도 자,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1,320만원입니다. 합계 임차인 2명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이 20억 원에 월세 합계가 2,640만원입니다. 지금 전입 세대 열람내역에서 발급 결과를 보면은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회사 워터플레이, 자, 1번 임차입니다. 이 1번 임차 주식회사 워터플레이가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23년 5월 1일이라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공동 전세권자다.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면은 자, 이 물건을 이리 살펴보면은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2019년 보면은 2019년 6월 28일에 자, 6월 28일에 대구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한 71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2019년 6월 28일에 건저당을 설정하면서 지금 접수일자가 가장 빠릅니다. 요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의 종류가 이렇게 보면은 이 물건에서 지금 6가지의 권리가 있는데 등기부상에 소유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 지금 보면은 건저당, 압류,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건물 전부에 설정된 전세권도 이 전세권으로 인해서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매를 신청할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전세권이 건물 전부에 설정됐다 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이
6가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권리 중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바로 대구은행의 건진항입니다. 2019년 6월 28일인데,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 들어오냐? 2019년보다 더 빨리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일이 2023년 4월 17일입니다. 아래 위로 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는 상태죠. 임차인은.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20억이 지금 하나 또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월세는 2,640만원입니다. 자, 임차인 1, 2를 다 합친 합계의 월세가 2,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는 임차인의 지금 보증금이 20억이 지금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이런데 숙박시설에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시려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피 같은 20억이란 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랍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그 상가를 보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현재 상태, 해당 용도를 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장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하면은 민법의 임대차 관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은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냐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순히 공장에서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 건물이 해당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상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상, 즉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해당 용도에 따라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다는 것이고, 그럼 공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지 아니면은 민법상의 임대차를 적용받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자 여기서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자, 공장 창고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네, 이는 공장에서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이런 사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는 영업용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곳에서 이런 보관, 제조, 가공 행위도 하면서 이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상가 건물로 본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상품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만 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못하고 이는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의 사실 행위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은 그 공장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오늘 보시고,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와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한 공장의
공장은 어떤 영리를 활동을 해야 되는지,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알고 경영문건을 권리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이 그럼 대항력을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대항력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 즉 낙찰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상가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인도와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인 낙찰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대항력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면은 자, 상가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대항요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자, 대항요건을 갖추고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로 가서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자,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임차인은 경매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이루어질 때 이때 그러면은 이제 그 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이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을 보면은 자, 이는 단순한 이런 사업자 등록은 하긴 했는데 자, 보면은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대구은행이 지금 2019년 6월 28일에 건재장 설정이 돼가지고 말소 기준 등기로 딱 잡혀 있는데 자, 임차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20억이라는 돈을 자, 보증금을 2023년 4월 17일에 이렇게 사업자를 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20억은 서로씩 날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월세로 2,640만 원이니까 공제를 한다 치더라도 2년간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1년이면 10개월이 2억 6천에 그래 해도 많이 해봤자 한 5, 6억 그 정도밖에 안 되겠죠. 예, 지금 20억인데 보증금이 그렇게 해도 좀 손해가 막심한 그런 지금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을 경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 것 외에 또 있습니다. 자,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으면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상가 낙찰자에게 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상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가 권리금 규정은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됐는데, 자, 그 당시에, 그러면은, 계약 중인 임대차에서도, 이 법을, 신설 규정을 적용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5년 5월 13일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안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됐다. 자,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냐면은, 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자, 12월 30일이면은, 계약 만료가 12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자, 12월 30일까지 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방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임차인, 권리금 보호 규정인데, 자, 이거 내용은 법에 녹아 있기는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한 가지 모르는 내용이, 자, 법에는 없고 대부분 판례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자, 먼저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 사업자 등록일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죠. 지금 이 경매물건과 똑같이. 그러면은 권리금 보호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는 낙찰자가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받기 때문에, 자, 임대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금도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나중에 권리금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까지.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다른 새로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그까지도 웬만한 임차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법이 지금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임차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 모르는 내용이 법이 없는 내용이죠. 자, 법이 없는 내용은 중개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런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권리금 보호를, 대항력이 없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반면에, 자, 한 단계 더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자, 어떤 경우까지 설명을 해주냐면은, 자, 예전에는 계약갱신 기간이 상가 임차인은 5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 관련 규정이 개정돼서 지금 10년 동안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그러면 그 5년이 지난, 예전에 5년이 경과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임차인은 그러면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가를 임대인한테 인도해줘야 되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자, 5년이 경과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9년 5월 16일에 선고한 2017-225312 판결, 또 225329 판결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자,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보호를 해줘야 되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되냐고 이제 소송이 붙으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2사 제1항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상가임대차 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2사 제1항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 판례가 나온 거는 5년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가 5년일 때 나왔습니다. 2019년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그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5년 지나도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4 제1항에 따라서 권리금의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자, 그에 준해서 그러면 지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이었던 국법이 이제는 10년이 됐다. 개정이 되면서.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된 지금에는 어떻게 되냐? 똑같이 본 판례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는 없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10조 4 제1항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서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2사 제1항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걸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상가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 또 상가 임대인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 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임차인. 자, 이 문건의 임차인은 보면은 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120억짜리 숙박시설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모든 내용이 지금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층수는 지하 1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숙박시설이 되어 있다. 그리고 대지 가격은 이렇고 또 협약 단가는 이렇다. 그래서 지금 토지 가격은 41억 정도 나오고 건물 가격은 한 80억 정도 나왔다.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한 12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일괄 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자, 제시외 건물이 이겁니다. 이거 보면은 객실, 내외 욕실, 뭐 이런 거, 야외 욕실, 야외 테라스, 뭐 이런 것도 감정 대상에 다 포함이 됐다. 매각 포함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일괄 매각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없이 전체 매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본건 토지상에 지하수 간청 일식이 있고 쭉 있습니다. 허가일자는 언제고, 굴착 깊이 이제 120m고 지름은 또 150mm, 아주 깊고 120m까지 깊이가 120m고 굴착 지름도 150mm, 토굴 간지름도 25mm.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일반용수로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임차인이 좀 안타깝죠. 이 물건은. 임차인 보증금이, 자, 같은 회사 같은데, 보증금이 20억이 날라간다. 그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자, 여기서 보면은, 주식에서 워터플레이가
전세권자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2023년 5월 2일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전세를 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또 중개하면서, 물론 스스로 때문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이거 당연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요 2019년 6월 28일에 대구은행이 건저당 설정을 해놨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을 토지 건물에 공동전세를 해본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전세권 설정을 3번, 4번 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멸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은 보증금 20억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매가 이제 최종 종결되면은 20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유찰된 게 여기 보면은 120억이 60억까지 지금 유찰되어 있는데, 물론 이 물건을 꼭 60억에 낙찰받는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오늘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130억에 낙찰받겠다고 하면 그 보증금 다 또 받을 전세권 설정해야 낙찰 대금에서 받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자,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이 물건을 보면은 지금 60억까지 63억까지 유찰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 물건을 이렇게 보면은 20억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벌써 여기서 70억, 대구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70억. 자, 여기서 보면은 이미 경매라고 대구은행이 청구한 게 67억 9천만이죠. 이렇게 벌써 최저가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면은 10억이네 전세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10억이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2020년. 자, 대구은행이 이 두 개 80억인데 67억이 67억 9천만을 청구한 거 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변제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변제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아래에 또 주식계좌 DGB 캐피탈 여기서 2억 4천 정도. 이런 거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김해시에서 이제 압류한 거, 지방세를 좀 압류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리 치면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전세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세권이 이제 지금 10억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전세권을 10억 해놓은 거 보니까 또 이 전세금이 두 개 합쳐가지고 요 보면은 지금 여기는 임차 보증금이 20억 돼 있는데,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위에 회사의 전세권은 10억을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네요. 개인 악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건 행민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세권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구은행에서 한 62개 합쳐가지고 한 68억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 받을 사람이 이제 이쪽에 주식에 DGB 캐피탈,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압류 세금 이렇게 받겠죠 보니까.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한 80억 정도에 낙찰되면은 이 전세권도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8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한 것 같아요. 요 밑에 보면 대구은행이 그렇게 지금 전세권 설정 금액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도 들어오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이제 유찰되면서 좀 불안한 지금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한 80억 넘게 이렇게 낙찰가가 나오면은 전세금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한 이 정도.
3차 가격으로 98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 김해시 숙박시설 120억 되는 감정가 120억 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권리 분석 오늘 마치고, 자, 아직까지 구독 신청하지 않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자,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가, 공장, 토지, 그리고 주택, 다세대, 다가구,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계속 경매 강의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구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